딱 오면 벌써 이 부부가 이혼하겠구나. 이 부부는 뭐 다시 회복이 좀 가능하겠구나. 다 보이거든요. 다만 분명한 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보다 이혼한 후가 더 나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이 이혼이라는 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일종의 발달 단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는 않다. 이런 사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건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한다고. 근데 그만큼 이 가족이 받게 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받게 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본인들도 뭐 내가 이혼하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혼의 이유가 결혼의 이유만큼 많아요. 좋은 이유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친구처럼 지낸다는 외국 사람들 뭐 얘기하는데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외국 친구들 많이 봤는데요. 걔네들도 똑같이 괴로워요. 친구 같은 이혼은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덜 아프게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보다 이혼한 후가 더 나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낯선 말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한시적 일부 일처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계약 결혼처럼 한 30년 우리 살아보기로 하고 그 계약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린 서로 세이 굿바이 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수명 연장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한 생이 1세기예요. 스스로가 역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30년을 살았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남은 세월 동안에 그 삶 역시 나에게는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선택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믿고 이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기꺼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라서 하나의 한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하나의 과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곳간에 열쇠를 쥐고 온갖 횡포 그리고 나서 뭐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뭐 입 닫고 3년 뭐 이런 얘기 합의 9년이면 그때 되면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건데 시어머니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 시어머니들이 안쪽으로 골마 터지는 상황이 많이 생긴 거죠. 혹시나 내 아들이 이혼을 할까봐 쩔쩔매면서 며느리를 상점 모시듯이 그래서 일명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부관계 대신에 장서관계라고 하는 또 새로운 브랜드가 또 나타났죠.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딱 붙어서 전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혼도 친정엄마가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위로서 역할을 하는 젊은 남성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장모의 개입이 또 많아지고 장인어른의 큰 소리가 커지면서 사위라고 하는 작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살아있는 인간 CCTV 쉽게 볼 것만은 아닌 게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모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리 잡는 과정에 어쩌면 남성들이 조금 억울한 지점이 있긴 하겠지만 또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도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아내에 대한 배려 또 처가에 대한 배려도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장인장모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른의 세계에 새로운 조율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거의 고부관계였다면 지금은 장서관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가장 문제는 예기 불안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끌어다가 지금 불안을 앓고 있는 거죠.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뭔가가 완결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불렀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출산에서도 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최근에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지금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라 그래서 낳는 게 아니에요. 뭐 나라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말 듣나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온 동네가 나서서 애를 키워주는 이런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낳아서 키워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너무 힘들고 비극이다 혹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키우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심리적 자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심리적 자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워내는 모든 공간을 통칭 저는 심리적 자궁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아이가 잘 생기지 않잖아요. 출산율도 당연히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젊은이들은 자기들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만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궁이 열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따뜻한 온기를,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그리고 괜찮다 말해주고 함께 하겠다 얘기해주고, 이들이 머물 만한 공간 속에서 어떤 인프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자꾸 제공하니까 조심스럽게 스스로 이제 삶에 대한 문을 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건 아마 어마어마한 지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를 낳아도 세금을 내고 안 낳아도 세금을 내요. 왜냐하면 윗세대가 워낙에 고령화되고, 고령화 원년 아니에요. 결국은 부양 부담이라고 하는 건 청년 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청년 세대가 모든 부담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앞으로 노년층들이 정년도 연장되고 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갖게 될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한, 또 부양에 대한 부담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늦춰지고, 그 사이 공간에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전체적인 총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들도 어쩌면 플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누구나 다 이기성이 있어요.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기성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내 중심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면, 이기주의는 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이기성이 약간 더 높은 세대이기는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하고 엄청난 똑똑함, 정말 똑똑한 세대거든요. 점점 똑똑해지는 이 세대들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세대니까요. 세대 갈등은 늘 있었어요. 세대 차이도 늘 있었고요. 다만 지금은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이나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진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20세기에 출생한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의 용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21세기에 출생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만들기 시작했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스마트폰, 곧 인터넷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상호 조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다르고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고 생성형 AI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체계가 완벽하게 붕괴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모국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사람 아니다. 이런 세대 간의 차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행인 건 인간적 연민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다. 이 윗세대들하고 소통하기 쉽지 않지만 이들이 우리를 잘 봐준단 말이에요. 냉혹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자기 부모를 기억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을 키워놨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세대 간의 돌봄의 기억을 아직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들 자녀 세대가 M세대예요. M세대 자녀가 알파세대란 말이에요. 이 베이비부머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맞벌이를 시작을 해요.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주 양육자로 다시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이 M세대를 키워내요. 이 M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컸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내 할머니가 알려주었던 오냐오냐, 내 새끼 똥강아지 이런 건 간대 없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다녀야 되겠고 또 미쳐버리겠고, 그렇다 보니 할머니, 가장 안전한 대상을 문화적으로 소환을 해요.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몸빼라든지 자개장이라든지 식혜, 오미자차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M세대 사이 유행을 하게 되냔 말이죠. 안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문화적으로 꽃피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M세대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윗세대를 나몰라라 할 것 같지만 할머니 손에서 성장하면서 이 할메니얼 같은 걸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파세대는 어떠냐? 알파세대가 M세대들의 자녀들 아니에요. 알파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탯줄에서 전자파가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M세대들도 알파세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알파 세대 친구들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M세대 스마트폰을 쓰는 엄마라고 해서 알파 세대 애들 이해하냐? 이해 못해요. 그러면 베이비 부머들, 얘네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자기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냐? 저는 훨씬 더 이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파 세대 아이들은 청소년기 들어가고 있고 베타 세대 아이들 막 태어나는데 얘네들은 고조모 고조부를 봐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고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대들이 아이들 양육에 함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주는 세대 가운데 연결고리, 브릿지가 될 것이다. 일명 핏줄의 브릿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동떨어지고 서로 격차를 낼 것 같지만 저는 연결 부분들을 잘 찾아낸다면 서로 간에 교류하고 또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명함 폐기를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더 이상 나는 갈 곳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소속이 없는 거예요. 평생의 일을 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까지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내 존재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적응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무장형이에요. 이 일을 마치고 나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많은 걸 의미합니다. 좌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좌절 경험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했던 경험하고는 또 다른 게 여기에는 노화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조건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의 노화와 여성의 노화가 좀 달라요. 남성의 노화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익숙한 것 같지만 내게는 사실상 역할이 많지 않았던 집이라는 공간으로 이직과 다름이 없어요. 다만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성취나 산출, 그 생산이 없다는 것, 그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공간은 나의 유능과 무능을 결정할 수 없는 공간이야. 진공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붕 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내 집 같지 않아. 내 역할이 없다는 건 내가 역할을 못하거나 부적절감,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를 겪거든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허니문이에요. 한 3개월,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쉬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근데 이 30년, 40년 일을 해왔던 분들은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오던 잠도 안 와요. 거기다가 갱년기가 또 겹쳐요. 그건 환장하거든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어서 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갖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득이 낮아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내 능력은 착취당하는 느낌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겨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상,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일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상실감,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 이런 많은 것들이 집결이 되는 거거든요. 은퇴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40년, 50년 단계를 생각하면 막 끔찍하거든요. 이때가 두 번째 환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가 미친 듯이 싸워요. 아내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남편이 회복되길 원하면서 집안일은 또 하지 않고 밥은 따박따박 먹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은퇴 후의 남편 증후군도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재인식 단계가 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과거만큼 유능하지 않구나. 이제 내가 머물 곳은 집이구나 하면서 완벽하게 아내의 초밀착형, 그래서 아내의 그림자가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아내들이 중병이 들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완벽한 적응 상태가 될 때에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들을 쭉 살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고요. 내 이전에 아무리 못해도 내가 부장, 과장, 이사, 전무, 대표 이렇게 퇴직해서 했던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저씨 그래봐요. 기분 정말 나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중년에 내가 퇴직을 딱 했는데 심지어 아내가 돌아갔다. 남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면 명이 줄어든다는 걸. 남자들이 보통 아내가 돌아가고 3년 이내 돌아갈 가능성이 보통 70%가 넘습니다. 기술 교육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사회화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뭐 취미 반, 수예, 차차차
스포츠 댄스 이런 거를 보통 사회화 교육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이건 교양 교육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들을 향한 기술 교육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매체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본격적인 전문화 교육을 좀 시작을 해야 젊은 사장님들이 이분들을 기꺼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전문화 교육은 이분들이 돈을 내고 배우기가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이분들은 연금을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한국노년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U3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 많이 해요. 대학 내에서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 중에는 대학에 있는 커리큘럼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보다 본격적인 기술 훈련과 또 학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좀 충족시켜 준다면 고용 현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청년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과 열성을 한 번쯤 잘 활용해 본다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성공의 첫 번째 도약점을 이룬 분들이고 새로운 역사를 썼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한 번의 르네상스 또 한 번의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다들 나이가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일의 열정보다 나이 든 열정은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험만으로는 절대 전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교육 정말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요새 21세기 매너는 20세기 매너와도 굉장히 다르고 20세기 청년들의 정서와 21세기 청년들의 정서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접선하는 방법, 이들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섭섭할 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두루 좀 살피고 갖추려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관계도 기술이고요. 실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영역도 기술이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런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도 빠짐없이 듣고 새로운 영역에 길을 또 열어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파이오니어예요. 전 선구자다, 혁명가다, 도전가다, 모험가다. 전 베이비 부모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썼던 분들이 저는 새로운 노년의 역사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동시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일단 읽으면서 굉장히 뭉클합니다. 왜 뭉클하냐면 이거는 생존기거든요.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 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 다 죽거든요. 그 고통, 나에게 침범해 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인간 생존의 본연 그리고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6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최후의 순간에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내면의 자유가 어떻게 나를 지켜내는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여기는 감정지옥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공포가 머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박과 편집과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엄청난 세계가 상담의 세계인데 이 세계 속에서 저는 누굴 찾냐면 생존자를 찾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생존자거든요.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도 때로는 생존자였고 친구의 왕따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자였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나는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의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그냥 수용소가 아니고요. 죽음의 수용소인데 인간은 다 각자 죽음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완벽한 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온 이 상황들을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을 빅터 프랭클은 선택이란 말로 대신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찾아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상담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랑과 희망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뭘 얘기했냐면 실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직면했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옆에서 오늘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내일이라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돼버리니까 극심한 배고픔과 또 숱한 고문들 또 비명소리 엄습하는 공포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생존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어디서 유용하냐면 시련 속에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터널이 끝이 있다는 걸 알면 그 터널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없다 생각하면 일시적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통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좌절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희망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이 생존의 가능성, 동시에 삶의 가능성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거라 저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벌써 딱 들어왔을 때 좌절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선택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선택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도 훨씬 더 빨라요. 좌절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거기서의 죽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끌려가든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든지. 끌려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징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가 똥을 그냥 아무데나 싸고 이걸 그냥 뭉개버려요. 스스로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왜냐하면 끝이라 생각하면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랬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이걸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상상력이고 두 번째가 공감력이고 세 번째가 성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용소를 나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이 현실을 떠나서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의 것을 생각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보여주는 이 사람에 대한 희망 또 가능성 또 잠재성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쇼펜하우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쇼펜하우어가 무조건 우리가 염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참되고 순전한 것에 대한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강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도달할 수 없는 사랑 부질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끊임없이 꿈꿉니다. 끊임없이 상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꿈꾸지 않는 자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같이 살아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꿈을 꾸면서 일상에 재밌고 좋은 일들을 찾아가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나침반 그 지향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거대한 방향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선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걸로만 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불가피하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아주 갓난아기 있을 때 또 청소년기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처 누구나 다 받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별것 아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고통은 다 주관적이라 저는 어느 고통이 더 무겁고 어느 고통이 더 가볍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 다음번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았던 고통과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전생을 거쳐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직장도 선택하고 내 배우자도 선택하고 아이를 갖더라도 내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내가 선택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지 말지 우리가 다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저는 목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삶을 그냥 있는 대로 방치하면서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집트 신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 선택할 때에는 질문 두 가지에 답을 해야 된대요.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너의 삶이 너에게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간다 그래요. 그는 살아서도 천국이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는 분들에게 그리고 삶이 의미 없다 말하는 분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이 저자가 겪었던 아우슈비츠에서의 삶과 고통의 순간에 대한 처절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로고테라피라 그래서 일명 의미 치료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은 어떤 것이고 나에게 이 시련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좋은 하나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좌절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좌절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또 좌절의 경험도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나 좌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해 본 적이 있어야 사람은 스스로 담금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쓰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일종의 스프링 같아서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더라, 더 힘차게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좌절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넘어지는 경험이지만 다시금 또 일어나 보는 경험이기도 해요. 충격적이고 큰 좌절이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좌절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남겨놓거든요. 좌절 경험이 별로 없던 사람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흔히 상처받았다, 혹은 트라우마가 생겼다, 혹은 나는 PTSD다,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쓰게 되는데 너무 큰 이름 붙이지 마시라. 신은 인간에게 이길 만한 시련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시대의 좌절은 오히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다.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은 스스로가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살게끔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게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시간 정해놓고 학원 가듯이 빠짐없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라 그래요.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아무거나 한 권 골라라. 아무거나 꺼내놓고 완독 숙독 다 못해도 좋다, 10페이지만 읽어라. 거기서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 외워와라. 외운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외우고 써먹어 가면서 일주일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 하나 꺼내서 읽고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저희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6개월을 했는데 존재가 달라졌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자신에게 놀랄 정도로 자존감도 너무너무 높아졌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현명해진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들에서 생각하게 된다. 더 관대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스스로 안쪽에 꽉 차있는 이런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부르는데, 포만감들이 굉장히 차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평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독서의 힘이거든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활자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활자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 온몸이 다 오장육부가 다 전 활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또 한 번 일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활자가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